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당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두 오십시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절박성이 입증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배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보시면은 왜 법무장관 추미애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저렇게 싸울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수사 지휘권 발동 문제인데 그 본질은 저는 이제 검찰 개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 크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 권력 그리고 검찰 조직 내지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검찰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이번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부하가 아니다. 라면서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당하다, 상식이 아니다. 라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은 분명하게 수사 지휘권은 발동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법무장관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은 검사에 관한 사무관장을 사무를 총관장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일반 법률 3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이 제청권이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 법을 보면은 상하 관계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다만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최대한 절제,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야도 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당은 이걸 볼 때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하무인이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검찰의 현 주설 여실히 보여졌다. 따라서 공수처가 조속하게 출범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월권하고 있다. 부당하게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남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차제에 차라리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저는 뭐 평가하기는 네. 좀 근본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 뭐 사회 문화 개혁 사실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시대에 역행해서 그 어떤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 문제 사실은 갈등으로 보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고 좀 우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엄격하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권력 구조는 대통령 중심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근본적인 것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엄격한 삼권 분립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또 대통령제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까지 검찰권까지 대통령이 다 지금 쥐고 있고 예산권까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에 들어가서 장관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인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적인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 특히 검찰의 독립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해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하는 자리고 검찰총장은 수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휘를 하지만 지휘하는 것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을 그런 어떤 선언적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네.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발동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반발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떤 검찰의 여러 가지 독립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런 모습은 사법이 정치화되고 그리고 정치가 검찰권 행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판단을 합니다. 예, 추 장관의 후속 대응도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요. 라임 사건 관련 검찰 비위 의혹을 법무부와 또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양쪽의 갈등은 도대체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배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심화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또 종합감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 그리고 합동감찰의 적법성 내지는 정당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격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은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30여 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을 했습니다. 예. 두 차례나 수용을 하고서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펴니까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라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안 되죠. 거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거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수용을 해놓고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제 반발하는 상당히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장모, 아내와 관련된 가족 문제, 또 측근 문제 있고 또 하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 검사장 출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향응과 관련된 비위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가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요. 왜냐하면 재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니까. 그럼 나머지 이번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관련 비위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예. 또 합동 감찰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또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이제 참고로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일반인들의 경우에 기소율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검사 관련해서는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법의 적용이 차별화돼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역설해 주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별 사건, 구체 사건 저는 같은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제 검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지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들을 각각의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데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위계 질서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사권자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총장 역할을 하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그럼 장관이 직접 검사들을 지휘해서 이런 것들을 수사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하게 되어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여기에서 빼는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이제 어떤 검찰청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봐서 삼권 분립의 어떤 차원에서 봐서 예. 조금 장관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오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로 이미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장관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 과연 7월 24일까지 장관과 그리고 총장이 이렇게 갈등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계속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계속간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단안을 내려서 이런 상황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청법 8조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 차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윤 총장의 발언 중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게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봉사라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이제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세는 당연한데 퇴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퇴임 후에도 국민한테 봉사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도 할 수 있고, 뭐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치 정치의 권력에 뜻이 대한 있다. 뜻이 상당히 강하고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SNS라든가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했을 때 일체 어떤 답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가면 현장에 나와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낸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체대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총장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임기를 채운다고 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내가 총장이 끝나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의 이런 말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법적인 경험을 변호사로서 국민들한테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런 지금 워딩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네. 뭐 조기에 사표를 내던 아니면 인사조치가 되던 아니면 임기가 끝나던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계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도 오갔고요. 또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잘 모실 테니 와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뭐 여왕벌이 나타났다 등등 많은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정치권으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뛰어든다면 글쎄요 파급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권 주자들 중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예. 이번에 이제 국감 발언 관련해서 파급력이 더 커졌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에 뛰어든다면은 저는 최소한 10% 이상 두 자릿수의 지지율은 예. 금방 확보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야권의 주자들 중에 이렇다 할 후보가 없어요. 지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하는데 대략 한 1%에서 4% 정도의 미미한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선감도 없고 또 야권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라고 좀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홍준표 그리고 또 장제원 이런 분들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좀 부각시켰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과연 정치를 할 거냐 물어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근데 정치 관련해서 딱 부러지게 나는 앞으로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은 현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현직 검찰총장이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은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또 그리고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해가 되는 그런 반언이다. 참고로 그래서 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심지어는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마는 언론인 출신 같은 경우에 언론계에 몸담다가 바로 정계에 진출하면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치 검찰 또는 검찰의 정치화 소리를 좀 듣지 않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행을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정혁 변호사 또 이현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인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정 부분 일을 같이 한 그런 두 분이 추천이 됐다고 봅니다. 예. 네.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변호사를 개업을 했고 26회 사법시험과 28회 행정고시 양과를 패스한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16기입니다. 그래서 사법연수 16기는 임정혁 변호사, 이현 변호사 같은 동기로 사법연수원을 같이 나왔고 그리고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안통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안 관계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대검 공안 2, 3 과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서울고검 그 대검 차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무연수원장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이 2018년도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최종 후보로까지 올라와서 그때 당시 상당히 이제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이분이 공안통이기 때문에 이제 각 정당의 선거 관련 이런 것들을 수사하면서 통합진보당이죠. 당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사건을 지휘해서 462명을 기소하는 사법처라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수사력도 그리고 이제 공안 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변호사고 예. 이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년 동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역임을 했고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그 전신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 법률 단장을 맡고 있었고 뭐 당에 가서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교감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이제 추천한 것 같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의 부위원장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2015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몫이었고 현재는 시민과 함께한 변호사들의 어떤 공동 대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두 변호사를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명이 다 찬성을 해야만이 공수처장을 또 임명하지 네,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이 예. 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협상을 하지만 이것은 협상 과정에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공수처장도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당장 이제 공식 출범까지는 상당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앞으로 뭐 첩첩산중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를 했어요, 사실상. 예. 그런데 지금 26일 날 2명을 지금 내정을 해놔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26일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26일이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26일까지 데드라인으로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은 예. 우리는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즉 그 얘기는 현행법에 의하면은 야당이 7명 중에서 2명의 몫을 갖고 있고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후보를.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2명을 추천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하나 이거는 뭐 방어용이죠. 예.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결사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따로 발의를 했고 지금 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해놓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 당위성, 절박성이 더 입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밀어붙일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제가 볼 때는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대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월 말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뭔가 자신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 법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이 내용도 짚어봤으면 하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대담 직전에 백기란 기자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고성과 막말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씁쓸하죠. 뭐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이제 박성진 의원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좀 달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끊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1분이나 남았는데 끊었냐? 그러니까 또 상임위원장은 무슨 얘기냐? 당신한테 더 말을 많이 할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당신이라고 그러냐, 왜 반말이냐 해가지고 뭐 고성 가고 뭐 막말 가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낯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 특히 국가기관 중에 국민들에게부터 불신받는 가장 1위의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회의원들의 좀 권위는 스스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몸싸움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체류탄도 과거에 터뜨리고 막말하는 것도 처벌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막말을 할 수 없게 하면 또 카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또 막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그 화면을 보면은 의사봉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서지도록 그렇게 이제 치는 모습도 보이고 물론 야당 의원 야당 간사죠. 뭐 이렇게 막말하는 모습도 보이고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건데 이것이 본인들이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격앙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상생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상살의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어떤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봅니다. 생산력이 많이 있고 입법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생산적인 국회가 국회에서 보여준다면 저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조율하는 어떤 상생과 유머, 위트가 넘치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 저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들이 표로서 저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또 공수처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